달빛처럼 포근한 옛 이야기, 월명야담입니다. 오늘도 건강과 웃음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달빛 같은 이야기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깊은 산골의 외진 마을, 그곳에는 홀어머니 송씨 부인을 모시며 살아가는 나무꾼 한도윤이 살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날마다 동이 트기 무섭게 일어나 산에 올라 나무를 해다가 장에 내다 팔아 근근히 살림을 꾸려 나갔지요. 남루한 옷차림에도 늘 환하게 웃으며 마을 사람들에게 공손히 인사를 건네는 도윤이었습니다. 해가 막 떠오르는 이른 아침, 도윤은 지게를 지고 산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아침 일찍 밭으로 나가시던 한 노인이 도윤을 보고 말을 건넸지요. 아침부터 부지런히 움직이시는구려. 젊은 것이 기특도 하지. 예, 어르신. 안녕히 계셨습니까?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도윤은 지나가는 마을 어른들께 허리를 깊이 굽혀 절을 올렸습니다. 비록 가난하였으나 예의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청년이었지요. 어려운 이웃에게는 자신의 끼니를 나누어 주기도 하고 혼자 힘으로 장작을 나르기 어려운 과부댁이 있으면 먼저 나서서 도와주곤 하였습니다. 지난 겨울에는 홀로 사시는 김씨 할멈댁에 몰래 장작을 쌓아두고 오기도 하였고 장에 가는 길에 무거운 짐을 진 이들을 보면 자신의 지게에 함께 실어 날라주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이런 도윤을 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저 녀석 참 미련하기도 하지. 제 한 몸 건사하기도 어려운 판국에 남 돕느라 정신이 없으니. 그러게 말일세. 저러다가 장가도 못 가고 늙어 죽을 것이야. 아무리 착해도 돈 한 푼 없으면 누가 시집을 보내겠나. 총각 나이 25이 넘도록 색시 하나 못 얻고 있지 않은가. 어머니나 잘 모셔야지 뭐. 사람들의 조롱 섞인 말이 들릴 때마다 도윤의 어머니 송씨 부인은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말하곤 하였습니다. 송씨 부인은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어 혼자 아들을 키운 강인한 여인이었지요. 비록 몸은 약하였으나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단단한 분이었습니다. 도윤아, 사람들 말에 마음 상하지 말거라. 복은 짓는 자에게 돌아온단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법이니라. 예, 어머니. 저는 괜찮습니다. 내 아버지도 그러셨단다. 하늘이 보고 땅이 아는 일이니 언젠가는 너에게도 좋은 인연이 찾아올 게다. 송씨 부인의 그 말은 훗날 도윤의 운명을 바꾸는 씨앗이 되었지요. 도윤은 어머니의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기며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갔습니다. 비록 가난하였으나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풍족한 청년이었습니다.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어느 날 도윤은 평소보다 깊은 산속까지 나무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요즘 마을의 나무가 귀해져서 좋은 나무를 구하려면 더 깊은 곳으로 가야 했기 때문이지요. 도윤은 산길을 한참이나 올라가 인적이 드문 골짜기에 도착하였습니다. 이 정도면 좋은 나무가 있겠구나. 도윤은 땀을 닦으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굵고 고든 나무들이 빽빽이 들어서 있었지요. 도윤은 도끼를 들고 나무를 베기 시작하였습니다. 나무를 베는 소리가 산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나무를 베고 있던 도윤은 문득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먹구름이 빠르게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아침에는 맑던 하늘이었는데 어느새 시커먼 구름이 산 위를 덮고 있었지요. 바람도 점점 거세게 불어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비가 올 모양이구나. 서둘러 내려가야겠어. 도윤은 서둘러 벤 나무를 지게에 묶기 시작하였습니다. 산속에서 비를 맞으면 길을 잃기 쉽고 또 산짐승들도 더 위험해지기 마련이었지요. 장마철이 다가오는 때라 산속에서
갑자기 물이 불어나기도 하였습니다. 도윤이 급히 산을 내려가려고 지게를 매는데 바람결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윤은 움직임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가 싶었으나 다시 들어보니 분명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그것도 비명소리였지요. 으아악! 그것은 사람의 비명소리였습니다. 도윤은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분명 여인의 목소리였지요. 도윤의 마음속에서 두 가지 생각이 엇갈렸습니다. 비가 오기 전에 서둘러 내려가야 한다는 생각과 누군가 위험에 처했으니 도와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도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망설임은 짧았지요. 도윤은 지게를 나무 밑에 내려놓고 비명소리가 들려온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가파른 비탈길을 내려가며 나뭇가지에 옷이 찢기고 돌부리에 발이 걸려 넘어지기도 하였으나 도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깊은 골짜기로 내려가자 그곳에는 끔찍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험상궂은 산적들 서너시 한 여인을 애워싸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인은 옷이 찢겨나가고 얼굴과 팔에 피가 흐르는 채로 바닥에 쓰러져 있었지요. 산적 두목으로 보이는 자가 여인의 머리채를 잡고 있었습니다. 인연이 끝까지 버티는구만. 순순히 재물이나 내놓지 쓸데없이 버티다가 고생만 하는구나. 제발 살려만 주십시오. 가진 것이라곤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윤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 여인을 저대로 두면 목숨이 위태로울 것이 분명하였지요. 하지만 저 산적들과 맞서 싸우면 자신도 무사하지 못할 터였습니다. 도윤의 머릿속에 어머니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만약 내가 여기서 다치기라도 하면 어머니는 어찌 되시나. 하지만 그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도윤은 손에 들고 있던 도끼를 꽉 쥐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몹쓸 것들아, 당장 그 여인에게서 물러서지 못할까? 산적들은 갑자기 나타난 도윤을 보고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산적 두목 백태웅이 여인의 머리채를 놓고 천천히 도윤 쪽으로 걸어왔지요. 이런 산속에서 쥐뿔도 없는 나무꾼 하나가 기어나왔구만. 내 놈도 전형과 한패냐? 나는 그저 지나가던 나무꾼일 뿐이다. 하지만 사람이 사람을 저리 괴롭히는 꼴을 보고 어찌 그냥 지나칠 수 있겠는가. 도윤의 눈빛에는 물러설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산적들이 칼을 빼들며 도윤을 애워싸기 시작하였지요. 그날 골짜기에서는 목숨을 건 싸움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도윤은 도끼를 꽉 움켜쥐고 산적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산적 두목 백태웅은 코웃음을 치며 부하들에게 손짓을 하였지요. 순식간에 산적들이 도윤을 애워쌌습니다. 칼날이 번뜩이며 도윤을 향해 날아들었습니다. 도윤은 도끼로 칼을 막아내며 필사적으로 맞섰습니다. 비록 나무꾼이었지만 매일 산을 오르내리고 무거운 나무를 지고 다니며 단련된 힘이 있었지요. 하지만 상대는 넷이나 되었고 그들은 살육에 익숙한 산적들이었습니다. 이놈이 제법 덤비는구만. 백태웅이 칼을 휘두르자 도윤의 팔에 피가 흘렀습니다. 도윤은 이를 악물고 버텼지요. 쓰러진 여인이 가까스로 고개를 들어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동시에 간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 여인을 살려야 한다. 도윤은 있는 힘을 다해 도끼를 휘둘렀습니다. 산적 하나가 도윤의 도끼에 맞아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지요. 하지만 그 순간 다른 산적의 칼이 도윤의 옆구리를 스쳤습니다. 도윤은 비틀거렸으나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미친놈이 있나? 남의 일에 끼어들어 제 목숨을 버리다니. 백태웅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산적들의 공격이 더욱 거세졌지요. 도윤의 온몸에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하늘에서는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먹구름 사이로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산 아래쪽에서 말발굽 소리와 함께 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기 서라. 산적놈들. 여러 명의 사내들이 몽둥이와 창을 들고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장사를 하고 돌아가던 최만호 상인과 그의 장정들이었지요. 그들은 산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급히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백태웅은 상황이 불리해진 것을 깨닫고 이를 갈았습니다. 이놈들, 오늘은 이만 물러가지만 두고 보자. 백태웅은 도윤의 얼굴을 똑똑히 쳐다보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산적들은 쓰러진 동료를 부축하며 황급히 산속으로 도망쳤지요. 도윤은 힘이 풀려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최만호가 급히 달려와 도윤을 부축하였습니다. 젊은 양반, 정신 차리시오. 이런 상처가 심하구려. 저 여인을. 먼저. 도윤은 쓰러진 여인을 가리키며 간신히 말하였습니다. 최만호는 도윤의 그 모습에 감탄하였지요. 자신은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가면서도 남을 먼저 걱정하는 마음씨라니. 최만호의 장정들이 여인을 살폈습니다. 여인은 정신을 잃었으나 다행히 숨은 붙어 있었습니다. 최만호는 장정들에게 명하였습니다. 어서 이 두 사람을 들것에 태워라. 서둘러 마을로 내려가야 한다. 빗줄기가 거세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장정들은 도윤과 여인을 들것에 태우고 산을 내려갔지요. 최만호는 도윤의 손을 잡으며 말하였습니다. 걱정 마시오. 내가 반드시 두 분을 살려내겠소. 도윤은 희미한 의식 속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늘에서는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하였지요.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이는 가운데 일행은 산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정신이 아득해지는 가운데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불효자식이. 하지만 도윤은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으니까요. 도윤의 의식은 그렇게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최만호 일행은 빗속을 뚫고 마을로 향하였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폭풍우 속에서 점점 멀어져 갔지요. 도윤과 여인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아직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도윤의 선한 마음이 운명의 수레바퀴를 돌리기 시작하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도윤이 눈을 떴을 때는 사흘이 지난 뒤였습니다. 낯선 방의 천장이 눈에 들어왔지요. 고개를 돌리니 창문으로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몸을 조금 움직이려 하자 온몸에서 쑤시는 아픔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옆구리와 팔의 상처가 욱신거렸지요. 움직이지 마시오.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소. 옆에서 최만호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도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약그릇과 헝겊이 놓여 있었지요. 도윤은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으나 가까스로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그리고 당신은? 내 집이요. 나는 최만호라 하오. 그날 산에서 당신을 데려와 의원을 불러 치료를 받게 하였소. 열이 사흘 동안이나 내리지 않아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르오. 최만호는 물을 떠다 도윤의 입에 조심스럽게 대어주었습니다. 도윤은 물을 마시며 천천히 기억을 되살렸지요. 산적들과의 싸움,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진 여인, 그리고 하늘에서 쏟아지던 폭우. 문득 도윤은 여인의 안부가 궁금하였습니다. 그 여인은 무사합니까? 산적들에게 당하던 그 여인 말입니다. 걱정 마시오. 옆방에서 쉬고 있소. 당신 덕분에 목숨을 건졌소. 의원이 말하길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했을 거라 하더이다. 최만호는 감탄스러운 눈으로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깨어나자마자 남의 안부부터 묻는 사람이라니. 최만호는 오랫동안 장사를 하며 온갖 사람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이익을 위해서는 의리도 저버리는 자들, 작은 이득에도 눈이 뒤집히는 자들을 셀 수 없이 보아왔지요. 하지만 도윤 같은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나 도윤의 상처가 어느 정도 아물자 도윤은 여인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최만호가 도윤을 부축하여 옆방으로 데려갔지요. 여인은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방에 단정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났던 상처도 많이 나아 있었지요. 여인은 도윤을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은인께서 깨어나셨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이 목숨 구해주신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도윤은 황급히 손을 저으며 말했지요.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보다 무사하신 것이 다행입니다. 아닙니다. 나리께서 아니셨다면 저는 그날 산속에서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아니, 목숨보다 더한 치욕을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여인은 자신의 이름이 연소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양반가의 딸이었으나 집안이 몰락하여 유배간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려 애쓰다가 산적들에게 붙잡힌 것이라 하였지요. 소정은 도윤에게 자신의 사연을 천천히 들려주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원래 한양에서 벼슬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간신들의 모함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먼 곳으로 유배를 가셨습니다. 그렇게 억울한 일이 저는 아버지의 결백을 증명할 증거를 찾아 이곳저곳을 떠돌았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아버지가 유배 가신 후 병으로 돌아가셨고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소정의 목소리는 떨렸으나 의지만큼은 굳건하였습니다. 도윤은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지요. 자신도 어렵게 살아왔다고 생각했지만 소정의 고생은 그보다 훨씬 컸습니다. 참으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런 힘든 일을 당하시다니. 제 처지를 걱정해 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은혜라니요. 사람이 사람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신분이 높고 낮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도윤의 말에 소정은 도윤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순박함이 담겨 있었지요. 양반가에서 자란 소정은 권력과 이익 앞에서 변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아왔습니다. 아버지가 권세를 누릴 때는 아첨하던 자들이 아버지가 유배를 가자 모른 척하고 돌아섰지요. 하지만 도윤은 달랐습니다. 그는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목숨을 걸고 자신을 구해주었습니다. 소정의 마음속에 알 수 없는 따스함이 번져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사함 이상의 무언가였지요. 최만호는 도윤과 소정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하였습니다. 도윤은 최만호에게 부탁하여 송씨 부인에게 편지를 보냈지요. 자신이 무사하니 걱정하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송씨 부인은 아들이 다쳤다는 소식에 놀라 당장 달려가려 하였으나 도윤이 곧 돌아가겠다는 말에 안심하고 기다리기로 하였습니다. 도윤은 회복하는 동안 소정과 자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조심스러웠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지요. 소정은 책을 많이 읽어 박식하였고 도윤은 산과 자연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세상에서 살아왔으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시간 가는 줄을 몰랐습니다. 어느 날 오후 두 사람은 마당에 나와 앉아 있었습니다. 늦봄의 따스한 햇살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지요. 이 꽃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소정이 마당 구석에 핀 작은 들꽃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도윤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였지요.
그것은 페랭이 꽃입니다. 산에 가면 지천으로 피어 있는 꽃이지요. 작고 수수하지만 생명력이 강해서 어디서든 잘 자랍니다.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작지만 생명력이 강한 꽃이군요. 저도 저 꽃처럼 강해지고 싶습니다. 낭자께서는 이미 충분히 강하십니다. 그 힘든 일을 겪고도 이렇게 의연하게 계시지 않습니까? 두 사람의 대화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최만호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지요.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묘한 인연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나무꾼과 몰락한 양반가의 딸, 신분도 처지도 달랐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우연이었으나 그 인연만큼은 하늘이 정한 것만 같았지요. 보름이 지나 도윤과 소정의 상처가 아물자 두 사람은 최만호의 집에서 나와 각자의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도윤은 마을로 돌아가 어머니를 뵙고 싶었고 소정은 아버지의 누명을 벗길 방도를 찾아야 했지요. 하지만 최만호는 두 사람에게 제안을 하였습니다. 도윤, 그대는 어디로 갈 생각인가? 마을로 돌아가 어머니를 모셔야지요. 그리고 다시 나무를 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소정 아가씨는 어찌할 생각인가? 저는 아직 정한 바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일을 위해 계속 증거를 찾아야 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소정의 목소리는 막막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최만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입을 열었지요. 그렇다면 두 분 모두 이곳에 머물면서 내 일을 도와주면 어떻겠는가? 도윤은 힘이 세고 성실하니 상단의 짐을 나르는 일을 맡기고 소정 아가씨는 글을 아니 장부를 정리하는 일을 맡기고 싶소. 두 사람은 놀란 얼굴로 최만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최만호는 웃으며 말을 이었지요. 나는 장사치라 사람을 보는 눈이 있소. 두 분 같은 이는 흔치 않소. 더구나 목숨을 구해준 은혜도 갚아야 하지 않겠소. 결국 도윤과 소정은 최만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도윤은 먼저 마을로 돌아가 송씨 부인을 만났지요. 어머니는 아들이 무사히 돌아온 것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윤아, 무사히 돌아와서 다행이구나. 어미가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아느냐. 죄송합니다, 어머니. 하지만 사람을 구했으니 후회는 없습니다. 그래, 그래. 내 아비도 그런 사람이었단다. 복은 짓는 자에게 돌아오는 법이니라. 도윤은 어머니께 최만호의 제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송씨 부인은 아들이 더 나은 일자리를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며 허락하였지요. 하지만 마을에는 도윤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도윤이 최만호의 집에서 여인과 함께 지냈다는 소문이었지요. 저 도윤이란 놈이 상단에서 여인과 함께 지낸다더니 그것도 양반댁 교수라던데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구만. 가난뱅이 나무꾼 주제에 분수를 모르는구나.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질투 섞인 눈으로 도윤을 바라보았지요. 도윤이 좋은 일자리를 얻은 것도 여인과 가까워진 것도 모두 시기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런 소문은 상단까지 퍼졌습니다. 최만호의 상단에서 일하던 다른 일꾼들도 도윤을 못마땅하게 여기기 시작하였지요. 특히 오래전부터 최만호 밑에서 일하던 김주사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저놈이 뭐라고 대접을 받는단 말인가. 한낱 나무꾼 주제에 김주사는 도윤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자신은 10년 넘게 상단에서 일했지만 새로운 도윤이 최만호의 총애를 받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요. 어느 날 장터에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윤이 짐을 나르고 있는데 김주사가 일부러 도윤을 밀쳤습니다. 도윤이 짐을 떨어뜨리자 김주사는 큰 소리로 꾸짖었지요. 이놈아, 어찌 일을 그리 허술하게 하느냐. 죄송합니다. 제가 조심하겠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이고 짐을 다시 주워 담았습니다. 하지만 김주사는 그치지 않았지요. 내 놈이 뭐가 잘났다고 주인 어른의 눈에 들었는지 모르겠구나. 여자 치마폭에 숨어서 아첨이나 떨었겠지. 김주사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도윤은 참았으나 주먹이 떨렸지요. 하지만 도윤은 참고 또 참았습니다. 여기서 다투면 어머니와 소정에게 피해가 갈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은 혼자 강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웠지요. 그때 뒤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기척이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소정이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오늘 장터에서 있었던 일을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저 때문에 고생하시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소정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저었지요. 아닙니다. 사람들의 말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제가 한 일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 강물을 바라보며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서로를 위로하는 따뜻함이 흐르고 있었지요. 그리고 멀지 않은 곳에서 백태웅이 복수의 칼을 갈고 있다는 사실을 두 사람은 아직 알지 못하였습니다. 한 달이 흐르는 동안 도윤과 소정은 상단에서 성실히 일하였습니다. 도윤은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았고 소정은 꼼꼼하게 장부를 정리하며 상단의 살림을 도왔지요. 최만호는 두 사람의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터에 수상한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백태웅의 부하들이었지요. 그들은 도윤의 행방을 수소문하며 마을과 장터를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한도윤이란 놈이 어디 있느냐? 그런 사람은 모르겠소. 여기 장터에는 사람이 많아서 누가 누군지. 마을 사람들은 산적들의 험한 기세에 겁을 먹고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소문은 금세 최만호의 귀에 들어갔지요. 도윤, 자네를 찾는 자들이 있다 하네. 산적들인 것 같은데 조심해야 할 것 같소. 예, 알겠습니다. 어르신. 도윤은 백태웅이 복수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마음이 무거워졌지요. 자신 때문에 최만호와 소정, 그리고 마을 사람들까지 위험에 빠질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도윤은 혼자 장작을 나르던 중 골목에서 백태웅과 마주쳤습니다. 백태웅은 비웃음을 지으며 도윤을 가로막았지요. 드디어 찾았구나, 이놈아. 무슨 일이오? 나는 당신과 더 이상 상관없는 사람이요. 상관없다고? 내 놈이 우리 일을 망쳐놓고 상관없다니. 그날의 치욕을 잊을 줄 아느냐. 백태웅은 칼을 뽑으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였지요. 백태웅은 이를 갈며 물러섰습니다. 좋다. 오늘은 이만 물러가지. 하지만 두고 보자. 내 놈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하나씩 빼앗아 주겠다. 백태웅의 말에는 섬뜩한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의 눈빛을 보며 불안함을 느꼈지요. 그날 밤 도윤은 마을 집으로 돌아가 어머니를 뵈었습니다. 송씨 부인은 아들의 얼굴빛이 좋지 않음을 알아차렸습니다. 도윤아, 무슨 일이 있느냐? 안색이 좋지 않구나. 아닙니다, 어머니. 그저 일이 좀 힘들었을 뿐입니다. 이 어미를 속일 수는 없느니라. 무슨 걱정거리가 있으면 말해보거라. 도윤은 어머니께 백태웅의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송씨 부인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아들의 손을 꼭 잡았지요. 도윤아, 내가 한 일은 옳은 일이었다. 사람을 구한 것을 후회하면 못 쓴다. 하늘이 다 보고 계시니 착하게 산 자에게는 반드시 복이 돌아온단다. 하지만 어머니, 제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위험에 처할까 걱정입니다. 그렇다면 더욱 조심하고 혼자 다니지 말거라.
최나리께도 말씀드리고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겠구나. 도윤은 어머니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송씨 부인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지요. 인연이란 참으로 묘한 것이니라. 내가 여인을 구한 것도 최나리를 만난 것도 모두 하늘이 정한 인연일 게다. 그 인연을 소중히 여기거라. 다음 날 도윤은 최만호에게 백태웅과의 일을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최만호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렇다면 내가 관가에 알려야겠소. 산적들이 백주의 장터를 활보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오. 감사합니다. 고맙기는. 자네는 내 은인이자 소중한 일꾼이 아니오. 당연히 지켜야지. 최만호는 곧바로 관아에 고하여 포졸들이 장터를 순찰하도록 하였습니다. 백태웅과 그의 부하들은 관가의 감시가 심해지자 함부로 나타나지 못하게 되었지요. 하지만 도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백태웅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언젠가 다시 나타날 것이라는 사실을. 백태웅의 위협 이후 최만호는 도윤에게 특별한 제안을 하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최만호는 도윤을 자신의 사랑방으로 불렀지요. 도윤, 앉게. 자네와 할 이야기가 있네. 무슨 말씀이신지요? 최만호는 차를 따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가 우리 상단에 온 지 이제 2달이 되었네. 그동안 자네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는데 참으로 성실하고 믿음직스럽더군.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아니네. 나는 사람을 보는 눈이 있다네. 자네는 단순히 힘만 쓰는 일꾼이 아니야. 마음씨도 곱고 의리도 있지. 최만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진지함이 담겨 있었지요. 그래서 말인데 자네를 내 상단의 정식 관리인으로 삼고 싶네. 장부를 익히고 상단 일을 배워 나중에는 내 오른팔이 되어주게. 도윤은 깜짝 놀랐습니다. 한낱 나무꾼이었던 자신을 관리인으로 삼겠다니 믿기지 않는 일이었지요. 저는 글도 제대로 모르는 몸입니다. 어찌 그런 중책을 맡을 수 있겠습니까? 글은 배우면 되네. 소정 아가씨가 가르쳐 줄 것이네. 중요한 것은 사람의 됨됨이라네. 최만호는 도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자네 같은 사람이라면 내 상단을 맡겨도 걱정이 없을 것 같네. 어떤가, 내 제안을 받아들이겠는가? 도윤은 한참을 고민하였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삶을 바꿀 큰 기회였지요. 하지만 동시에 큰 책임이기도 하였습니다. 어르신의 믿음에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네. 내일부터 글을 배우게. 그리고 상단의 일도 천천히 익혀나가게나. 다음 날부터 도윤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상단의 일을 거들고 저녁에는 소정에게 글을 배웠지요. 소정은 인내심을 가지고 도윤에게 천자문부터 차근차근 가르쳤습니다. 이 글자는 하늘천입니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 나이에 글을 배우려니. 아닙니다. 배우려는 마음만 있으면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소정은 도윤이 글자를 쓸 때마다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도윤도 열심히 배웠지요. 밤늦도록 촛불을 켜고 글자를 연습하였습니다. 한편 최만호는 도윤에게 상단의 비밀을 하나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소정은 내 조카 딸이네. 예, 그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소정의 어머니가 바로 내 누이였네. 매형께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유배를 가시고 누이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지. 소정이가 혼자 떠돌다가 산적들에게 붙잡힌 것을 자네가 구해준 게야. 도윤은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최만호가 왜 그토록 자신들을 돌봐주었는지, 소정이 왜 이곳에 머물고 있는지 알 수 있었지요. 그래서 자네가 더욱 고맙네.
내 조카딸의 목숨을 구해주었으니 말일세.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 당연한 일을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되겠는가. 자네는 참으로 귀한 사람일세.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도윤은 소정을 대하는 마음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녀가 최만호의 조카딸이라니 자신과는 신분이 다른 사람이었지요. 하지만 소정은 여전히 도윤을 대하는 태도가 변함없었습니다. 오늘은 이 글자들을 익혀보시지요. 제가 아직 부족한데 이렇게 열심히 가르쳐 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은인께서 배우고자 하시는데 제가 당연히 도와드려야지요. 두 사람은 그렇게 매일 저녁 함께 공부하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도윤은 글을 읽고 쓸 줄 알게 되었고 간단한 장부도 정리할 수 있게 되었지요. 최만호는 도윤의 발전에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자네가 이렇게 빨리 배울 줄은 몰랐네. 이대로라면 내년쯤이면 상단의 중요한 일도 맡길 수 있겠어. 도윤은 최만호와 소정의 도움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나무꾼에서 상단의 관리인이 되어가는 과정은 꿈만 같았지요. 하지만 도윤은 이 모든 것이 어머니가 말씀하신 인연의 결과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1년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이제 상단의 중요한 일을 맡아 처리할 수 있는 관리인이 되어 있었지요. 글도 제법 읽고 쓸 수 있게 되었고 장부 정리도 능숙해졌습니다. 최만호의 상단은 도윤의 성실함 덕분에 더욱 번창하였습니다. 도윤은 거래처와의 약속을 철저히 지켰고 물건의 품질도 꼼꼼히 확인하였지요. 상인들 사이에서 최만호 상단의 신뢰는 날로 높아져 갔습니다. 하지만 이를 시기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김주사였지요. 그는 도윤이 자신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른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김주사는 은밀히 백태웅을 찾아갔습니다. 백태웅은 관가의 감시를 피해 산 깊은 곳에 숨어 지내고 있었지요. 내가 한도윤의 약점을 알려주겠소. 그 대신 내게도 이득이 있어야 하오. 무슨 속셈이냐? 상단의 물건이 보관된 곳을 알려주겠소. 그곳을 털면 큰 돈을 손에 넣을 수 있소. 단 장부에는 한도윤이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기록할 터이니 그놈은 쫓겨나게 될 것이오. 백태웅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복수도 하고 돈도 얻을 수 있는 기회였지요. 며칠 후 김주사의 계획대로 상단의 창고가 털렸습니다. 귀한 비단과 인삼이 모두 사라졌지요. 최만호는 크게 놀라 도윤을 불렀습니다. 창고가 털렸다네. 어찌된 일인가? 저는 어제도 창고를 확인하였습니다. 자물쇠도 확실히 채웠고요. 그런데 어찌 이런 일이? 그때 김주사가 나섰습니다. 주인어른 장부를 보니 한도윤이 창고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흔적이 있습니다. 김주사는 자신이 조작한 장부를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최만호는 장부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지요. 이상하구나. 이 글씨체가 도윤의 글씨와 다른 것 같은데. 최만호는 오랫동안 장사를 하며 사람을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그는 김주사의 눈빛에서 거짓을 읽어냈지요. 김주사, 자네가 무슨 짓을 한 것이 아닌가. 김주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관아의 포졸들이 상단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산적 백태웅을 잡았습니다. 포졸들은 백태웅과 그의 부하들을 끌고 왔습니다. 그들은 훔친 물건을 팔려다가 장터에서 붙잡힌 것이었지요. 백태웅은 포승줄에 묶인 채 김주사를 보고 소리쳤습니다. 이놈이 다 일러준 것이오. 창고 위치도 자물쇠 여는 법도 모두 이자가 알려줬소. 김주사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최만호는 분노에 찬 눈으로 김주사를 바라보았지요. 김주사, 내가 10년 넘게 일했는데 어찌 이런 짓을 할 수 있단 말이냐. 저는 김주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포졸들은 김주사까지 함께 묶어 관아로 끌고 갔지요. 도윤은 멍하니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자신을 모함하려던 자들이 스스로 무너진 것이었지요. 최만호는 도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도윤, 미안하네. 내가 자네를 의심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일로 마음 상하지 않았나? 아닙니다, 어르신.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는 법입니다. 며칠 후 관아에서는 백태웅과 김주사를 신문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모든 죄를 자백하였지요. 백태웅은 여러 건의 노략질과 사람을 해친 죄로, 김주사는 도적과 결탁한 죄로 엄한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도윤은 관아에서 돌아오는 길에 소정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도윤의 손을 잡으며 말했지요. 정말 다행입니다. 진실이 밝혀져서요. 사람의 욕심이란 무섭습니다. 김주사는 작은 시기심 때문에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나리께서는 올곧게 사셨기에 이렇게 보호받으신 것입니다. 두 사람은 석양을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탐욕과 시기는 결국 스스로를 파멸시켰고 성실과 정직은 빛을 발하였지요. 도윤은 어머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렸습니다. 복은 짓는 자에게 돌아온단다. 하늘은 정말로 모든 것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도윤은 앞으로도 올바른 길을 걸어가리라 다짐하였습니다. 백태웅과 김주사가 벌을 받은 후 상단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도윤은 최만호의 신뢰를 받으며 상단의 중요한 일들을 맡아보았지요. 그의 성실함과 정직함은 거래처 상인들에게도 널리 알려졌습니다. 세월이 흘러 도윤과 소정이 만난 지도 어느덧 3년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동안 함께 일하며 서로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지요. 도윤은 소정의 지혜와 강인함을, 소정은 도윤의 순박함과 의로움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최만호는 도윤을 사랑방으로 불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흐뭇한 미소가 가득하였지요. 자네와 상의할 일이 있네. 무슨 말씀이신지요, 어르신? 자네도 이제 나이가 꽤 되었고 상단의 일도 훌륭히 해내고 있네. 나는 자네가 이 상단을 이어받았으면 하네. 도윤은 깜짝 놀라 손을 저었습니다. 그것은 과분한 말씀이십니다. 저는 한낱. 자네는 이제 한낱 나무꾼이 아니네. 훌륭한 상인이자 내가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지. 최만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일세. 내 조카딸 소정이를 자네에게 맡기고 싶네. 자네라면 소정이를 잘 보살필 수 있을 것 같네. 도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소정을 마음에 품고 있었으나 감히 입 밖에 내지 못하였지요. 신분도 다르고 자신은 소정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주인날이 저는 소정 아가씨께 어울리지 않습니다. 아가씨는 양반댁 교수이시고 신분이 무엇이 중요한가. 자네는 목숨을 걸고 소정이를 구했고 성실하게 살아왔네. 그것이 진정한 양반의 도리가 아니겠는가. 최만호는 도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소정이의 마음도 이미 확인하였네. 그 아이도 자네를 마음에 두고 있다네. 도윤은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꿈 같은 이야기였지요. 며칠 후 도윤은 용기를 내어 소정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상단 뒤편의 작은 정원에 앉아 있었지요. 아가씨, 어르신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으셨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소정의 목소리는 조용하였으나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지요. 저는 아가씨께 어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평생을 두고 아가씨를 지키고 아껴드릴 것을 맹세합니다. 저야말로 나리의 은혜를 어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저를 구해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이 세상에 없었을 것입니다. 소정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지요.
우리는 서로를 구한 것입니다. 저도 아가씨를 만나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의 인연은 우연한 만남에서 시작되었으나 이제는 평생을 함께할 인연이 된 것이었지요. 혼례는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상단의 사람들이 모두 모여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해 주었지요. 송씨 부인은 아들이 좋은 배필을 만난 것에 기뻐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윤아, 내가 착하게 산 덕에 이런 복을 받는구나. 어머니, 모두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덕분입니다. 혼례를 치른 후 도윤과 소정은 산골 마을의 작은 산소를 찾았습니다. 도윤이 어렸을 적 아버지를 모신 곳이었지요. 두 사람은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아들이 좋은 인연을 만나 이렇게 혼례를 올렸습니다. 저희를 지켜봐 주십시오.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축복하는 것 같았지요. 도윤과 소정은 손을 잡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가난한 나무꾼과 몰락한 양반가의 딸, 두 사람의 인연은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상단을 키워나갔고 훗날 이 고을에서 가장 신뢰받는 상인으로 이름을 날리게 되었지요. 사람들은 도윤의 이야기를 전하며 말하였습니다. 착하게 사는 자에게는 반드시 복이 돌아온다고, 인연이란 하늘이 정한 것이라고. 도윤과 소정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며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